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이요. 우리가 2021년도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에 관해서 이제 시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경영학 시험에 관해서 그 기출문제 풀이와 함께 총평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출제 분포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섹션별로 나눠 보면 경영학 일반, 그리고 조직과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 및 회계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요. 각각의 시험 배점을 보게 되면요. 이제 경영학 원론과 경영전략 3문제 정도가 나왔고, 조직 행동론의 3문제, 그리고 인적 자원관리 2문제, 생산 운영관리의 3문제, 마케팅 3문제, 그리고 재무와 회계학 각각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졌고,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제 분포표를 보게 되면요. 예,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총평을 이야기해 보면요. 이번에 있었던 시험 자체도요. 지난해 그전에 있었던 그 시험 문제들하고 크게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문제 배점에 있어서 그 비중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아까 좀 전에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각 섹션별로 각각 이제 파트별로 골고루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신 수험생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요, 문제들이 이제 단순 암기 형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들이요, 이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기본 이론들을 개념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계산 문제들이 이제 몇몇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져 왔는데요. 그 출제되어진 그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제 단순하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응용해서 풀어야 할 이제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계산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이제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이제 단순 계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말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제 출제된 문제의 어떤 총평으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를 따져 보면요. 그 전에 쭉 출제되어져 있었던 이제 난이도를 보면 한 중상에서 상하 정도로 이제 분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난이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중상에서 상하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출제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서 이제 출제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제 출제 경향들을 보면 그 각각의 파트별들로 골고루 이제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 특정한 파트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경영학이다라고 한다면 그 경영학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잘 정리를 하시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가져가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 보셨던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이제 느껴진 것처럼요. 단순하게 암기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암기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암기다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선요. 그 암기를 토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구조화를 시켜서 응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험을 하는 이제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단순 암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학의 그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선 그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그 구조 안에서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잡는 공부가 무척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내용들 읽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출제자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나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이제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제 어떤 디프레션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공부한 만큼 이제 문제들 출제된 것을 보면 공부한 만큼 이제 성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공부를 하시면요. 이제 후에 또 더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평가 기법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직무평가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무평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직무 기술서와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직무 평가에 관한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선 상대적 가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직무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평가 평가 명세서를 가지고 개별적인 직무에 관해서 조직 내의 다른 업무와 서로 연결시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직무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직무 평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직무평가의 기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분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서열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요소 비교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직무평가 기법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체크리스트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법은 어디에 우리가 적용되어졌던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인사평가, 즉 인적 자원의 상대적 가치를 구하게 되는 그 기법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인사평가에서 이야기한 방법인 체크리스트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재에서는요,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대조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대조표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체크리스트 메서드다라고 하는 영어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실 때 경영학에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한국어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관한 부분들도 조금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체크리스트법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은요. 그렇죠. 서열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평정척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스다라고 하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중요사건 기록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선 인사평가 기법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02번에 관한 보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서는 전문 경영자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었죠. 소유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과 고용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과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유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과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소유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혁신이나 어떤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소유 경영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영활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전문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리인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소유와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분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대리 비용 중에서 확증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확증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경영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활동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비용에서는 전문 경영자는 어쩔 수 없이 소유자들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며 그 안에서 각각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성과에 더 치중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경영자가 가지게 되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각각의 보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는 소유 경영자에 대한 특징과 전문 경영자에 대한 특징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각에 있어서 전문 경영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어떤 경영의 전문화와 합리화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즉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각각의 이번에 보기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경영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답은 몇 번이 되어진다. 니은과 니을이다라고 하는 4번이 보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도 무척 이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03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03번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다라고 하는 경영 전략에서 이야기할 때 BCG 매트리스와 G 매트리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BCG 매트리스와 G 매트리스는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BCG 매트리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에 있어서의 2x2 매트리스에 대한 분류로, 4가지 분류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그 시장 성장률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각각 물음표, 별, 현금 젖소, 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겠고요.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 BCG 매트리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각각에 있어서 처음에 물음표, 때로는 문제야, 야생고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워지게 되는 전략적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전략적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안정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정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고 보자라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철수하게 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물음표다라고 하는 전략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처음 도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아침 현금의 유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률은 높은 상태일 때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상대적 시장률도 높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시장 성장률도 높은 형태에 있는 것이 우리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은요, 성장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안에서는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반면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도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시장 성장률은 낮은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금 젖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현금 적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화 전략하고 그 결이 좀 다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지속적인 투자를 가져가는데 이 투자가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점진적 어떤 투자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안정화 전략을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 화살표 흐름, 어디 물음표에서 별에서 현금 점수, 또 현금 점수에서 물음표나 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 점유율도 낮고요. 반면에 시장 성장률도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이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철수 전략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 개 입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스타는 투자와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투자를 강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확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쵸, 맞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음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하며 키울 산업과 버릴 산업을 선택하고 키울 산업의 자원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캐시카우는 유지와 수확 전략을 추구하며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유지하고 수익의 조정이 필요한 개에 투자하여 스타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죠? 각각에 있어서 철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을 스타에 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현금 젖소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잘못된 보기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4는요, 개는 조정과 철수 전략을 추구하며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이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철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3번 같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러한 고수익을 유지하고까지 맞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핏 생각하게 되면요, 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시장 성장률도 낮고 각각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이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통해서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개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 성장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투자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성장률을 내가 높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에서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에 관한 더 리즈너블,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04번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바라는 것과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애매모호성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갈등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있었을 때 아니면 나의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첫 번째, 이슈가 사소한 것이거나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는 철수나 회피, 피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중을 위하여 신용을 얻고자 할 때는 양보나 수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목표는 중요하나 더 이상 설득이 힘들 때는 타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4번, 비슷한 파워를 가진 집단끼리 갈등할 때는 강요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서로 여러분의 싸움이 비슷하게 될 때는 서로 싸움을 붙기가 힘들죠. 강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네고세이션을 하게 될 때 내가 더 힘이 우위에 섰을 때만 강요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을 때는 강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타협을 이루어가는 것이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죠? 4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05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05번은요. 의사소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의사소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큰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공식적인 의사교통 경로와 그리고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레이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 포도 모양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는 그냥 구분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형, 수레바퀴형, 사슬형, Y형, 상월 연결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안에서 엄격하게 상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면요. 그림에서 몇 번이 되어지게 됩니까? 그쵸? 사슬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05번의 답은요. 사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안에서 이제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중심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심 인물에 각각의 무엇이 어떤 정보들이 다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원형, 수레바퀴형, 사슬형, Y형, 상호 연결형이다라고 하는 각각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에 따라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05번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06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06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증권 시장성이다라고 하는, 시장선이다라고 하는 SML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권 시장선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무엇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각각에 있어서 그 공식에 관해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균형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무엇을 차감을 했습니까? 그쵸? 각각에서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선 베타를 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했다? 균형 시장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된다?
18%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균형 시장률에 대한 값은 18%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 6%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무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것이 6%다,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과 베타가 1.2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물음표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06번이다라고 하는 계산 문제 자체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이 공부에 있어서 잘 체계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제 재무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 물음표를 구하게 되면요, 값이 얼마가 된다? 16%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07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번은요, 자재소유 계약이다라고 하는 MRP와 적시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GT에 관해서 문제, 생산 운영 관리에서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자재소유 계획과 적시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적시생산 시스템과 각각에 있어서의 MRP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자재 소유 계획은 주문 생산이나 노트 생산 등이 비반복적 생산에서 효과가 높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재 소유 계획은 푸시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적시 생산 시스템은 낭비 제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 적시 생산 시스템은 시각적 통제 도구인 칸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불량을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무엇이냐?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해서 불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로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무재고다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무재고와 각각에 있어서의 품질 불량이 제로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으로서 적시 생산 시스템을 안돈 시스템 아니면 도요타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재 소유 계약과 MRP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비교에 관한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T 시스템과 MRP 시스템에 있어서 풀 시스템이냐, 푸시 시스템이냐, 무재고냐, 안전재고냐, 그리고 필요한 양만 보충하느냐, EQ, EOQ, 경제적 주문 모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07번에 관한 문제들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08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8번이다라고 하는 카노먼과 트버스키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정망 이론, 이 정망 이론이다라고 하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격 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정망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있어서 아니면 손해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으로서 설명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각각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체감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이 정망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정망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이득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복수 이득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아니면 어떤 이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리한 것들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한 번에 합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각각의 이득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지각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각각 분리해서 그 이득적인 부분들을 분리해서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손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체감적으로 손실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게 되면 이런 손실이 있었네, 또 이런 손실이 있었네 라고 체감하기 때문에 더 크게 손실적인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으니 손실적인 부분들은 무엇을 그렇죠 합산해서 그래서 어떤 복수 손실 합산의 원칙을 따라서 한 번의 손실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야기되어진 것이요 프로스펙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요 1번 가치함수가 이득 영역과 성실 영역에서 서로 상이하다. 그쵸?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득 보는 것과 손실 보는 것이 서로 다르게 체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2번에 중거점 근처에서 느끼는 한계 효용과 중거점과 거리가 먼 부분에서 느끼는 한계 효용이 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같은 금액의 이득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을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정망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 복수 이득은 합하고 복수 손실은 나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좀 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 복수 이득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과 복수 이득, 복수 손실 통합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득은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리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합산이다라고 그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체감적으로 좋게 작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08번의 답은 몇 번이 되어지게 된다? 4번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번은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품 수명 주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색태기도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각에 있어서 이제 기간들마다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촉진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선 각각에 있는 보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어떤 제품이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도입기는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기간으로 판촉 비용이 판매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기는요, 성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러한 X코브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성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급속하게 무엇이 늘어나느냐? 그렇죠.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도입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촉진 전략으로서는요, 상품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데 더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요, 성장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고유한 특성에 관해서 재조명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요. 성장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번 보기도 맞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성숙기죠.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성숙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시장이 경쟁 제품을 포화되는 기간으로 그쵸. 반면에 판매 수량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품 수미의 판매 수량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수기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숙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로서 이야기되어지니까 성장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성숙기다라고 하는 것이요, 판매 수량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줄어가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성장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3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여기서 경쟁 제품들이 포함되는 기간이죠.
제품 경쟁들이 포함되어졌다라고 하면요, 점점 극대화되기보다는요,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을 함으로써 각각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쇠퇴기는 판매 수량과 이익이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숙기에서는요, 판매 수량이 증가율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극대화되고서부터 줄어드는 시기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보기에 관한 이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09번에 대한 답은 3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제 촉진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촉진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푸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과 풀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푸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인지도나 이런 것이 약하다. 그러니 무엇을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푸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풀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제조 회사, 우리 생산업체가 무척 시장에서 그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하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을 어필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인하게 되는 촉진 전략을 쓰는 것이 무슨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풀 전략에는 제조사가 인적 판매를 통하여 유통 채널에 제품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의 반대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즉 푸시 전략이, 즉 이 풀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죠. 푸시 전략이 제조사가 인적 판매를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어떤 판매 촉진 전략을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보기가 잘못된 보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번에 소비자가 판매 촉진의 수단에는 쿠폰 할인 사은품 등이 포함된다. 그 중간상 판매 촉진, 여기서 중간상 판매 촉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유통 채널에 대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매 촉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도 푸시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요. 저가 일상생활품에 비해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풀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각각 푸시 전략과 풀 전략에 대한 그 특징적인 개념으로서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11번입니다. 인력 선발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인력 선발, 그래서 선발과 모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그러니까 모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발과 모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우리가 기준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각각의 합법성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어떤 다른 시간대나 아니면 다른 장소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신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측정되어진 어떤 모집과 선발에 있어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다, 그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무엇에 성과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은 형태로 시험 문제들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처럼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다라고 하는 목표를 잘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험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일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이 부분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유용성, 때로는 실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용 수익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모집과 선발에 나가는 비용보다 그 비용의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적 부분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유용성 아니면 실용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합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엇에 따라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각각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요. 신뢰성은 성과 측정의 확률적 오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확률적 오차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확률적 오차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다른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장소가 바뀌게 되면요. 거기에서 서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이 하나의 오차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대를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확률적 오차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변화에 관계없이 모호한다.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력 선발이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나 그런 과정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이 신뢰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1번은 맞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번에서 일반화는 선발 도구로부터 성과가 직무로부터의 성과를 반영하는 정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선발 도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험 결과가 성과다, 직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행되어지게 되는 성과하고 얼마만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타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2번 보기는 일반화다라고 하는 보기로서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일반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여러 가지. 비단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한 예로요. 수능에서 봤던 어떤 국어 시험이요. 아니면 경영학 시험이요. 그러니까 군무원에서 봤던 경영학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영학 시험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또 일반 공무원 특지 시험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공사 시험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널리 쓰여질 수 있도록 적용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일반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유효성은 선발 방법에 의한 정보가 조직의 최종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정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합법성은 선발 방법이 기존의 법률과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리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이제 합법성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11번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절하게 몇 번이 이제 잘못되어졌다. 2번이 잘못되어진 보기로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2번입니다. 자, 포토의 5 first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산업구조 분석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었죠. 마이클 포토다라고 하면 마이클 포토의 3종 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3종 세트 중에 하나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산업구조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업구조 분석이다라고 하는 영향 요인 5가지 그 영향 요인이 산업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5가지 영향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업 내 경쟁, 대체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신규 진입자가 쉽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를 진입 장벽이 높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낮으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수평적 힘의 요인들과 수직적 힘의 요인으로 공급자의 교섭력과 그리고 소비자의 교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산업 내에 있는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각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1번에 진입 장벽이 낮아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이 용이하다면 그 산업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의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군에 관한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개별 사업자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의 양상과 산업 전체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쵸? 산업 전체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니 여기서 보기에 대한 내용은요, 2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산업 내에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이 클수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구매력이 낮아지므로 산업의 수익률은 젖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문제 때문에 좀 까다롭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산업의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각각에 있어서 그 표현 방법이 이 전체 같은 요런 한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내용들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요런 문제들이요, 얼핏 보기면 무척 쉬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쵸, 무척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자, 13번입니다. 재무 비율의 계산 및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과 당장 비율, 총 자산 회전율과 함께 총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이는 잘 이 부분들만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로 단기 부채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수익성과 상승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장 판단하에 적절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2번은요.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을 제외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각각의 내용은 맞는 보기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3번에 자산의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총 자본 회전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각각에 있는 내용 보기는 맞는데요.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 자본 순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총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ROI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 되어지고요. 이 ROI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된 자본이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보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수익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기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라고 하는 ROE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이 ROI냐 ROE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13번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느냐 아니면 어렵게 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요, 4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1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번에서 이 리더십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도요, 각각 조금 단어들을 바꿈으로 인하여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리더십 연구는요, 리더가 갖는 두 개의 관심,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X축과 Y축으로 하고 그 정도를 1로부터 9까지로 한 관리망 모형을 개발해 5가지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야기는 뭐와
블레이크 모턴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국자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요. LPC 점수를 상황의 호의성과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도출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아, 이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까? 틀립니까? 그죠? 맞는 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3번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요. 리더십의 유형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그리고 과업지향적,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다. 과업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를 잘못 생각하면 과업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성취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성취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보기도 적절하지 않은 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은 리더를 과학지향적 행동의 정도와 관계지향적 행동 정도에 따라 배려형, 리더형, 구조주도형 리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허쉬와 블렌차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이론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관계 지향적이냐, 과거 지향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는요, 지시형이냐, 설득형이냐, 참여형이냐, 위임형이냐,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각각의 그 종업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배려형이냐 배려형 리더냐 구조 주도형 리더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쵸?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 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리더십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틀린 보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속아낼 수 있는데요. 요렇게 요즘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게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5번입니다. 효율적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이가 모든 주식에 대한 가격이 공평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자, 과거 시점의 가격 변화와 현재 시점의 가격 변화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시장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증권 가격은 이들 정보를 신속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어느 시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이나 거래 규칙을 수립했을 때 미래 평균 수준 이상의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죠. 그리고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투자가들과 모르고 있는 투자들의 평균적인 투자 성과에는 그렇죠,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6번에서 이야기하는 CAPM이다라고 하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있어서 그 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APM을 실질적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지기보다는요. 그렇죠. 가정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솎아내는 그 가정에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솎아낼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서 출제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진 것은요. 가정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투자자들이 모두 위험 회피형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기대수익 위험 즉 평균 분산 기준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한다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인정한다? 예,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완전 이제 시험이 완전 경쟁, 완전 자본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6가지 가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가정들을 보고선 이 문제를 구하면요.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7번은요, 이제 품질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품질 비용에 있어서 이제 주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3가지 품질 비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느냐, 즉, 예방 비용이냐, 평가 비용이냐, 그리고 손실, 그러니까 실패 비용이냐라고 하는 것 3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실패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그 비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보기다라고 하는 데서 잘못된 보기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평가 비용은요.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수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검사, 시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야기하죠. 그와 함께 규명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평가 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요. 결합의 원인을 규명 및 제거를 위한 활동 수행, 직원의 교육훈련, 제품이나 시스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러한 비용들은요,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죠? 미리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규명 비용 아니면 평가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번 보기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각각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3번과 4번은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8번입니다. 요 18번 문제 같은가 좀 까다롭게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느낄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있어서 ABC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ABC다라고 하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회사가 썼던 이제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중 채광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수합계법이다라고 하는 그 각각의 무엇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구하게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감가상각에 대해 합계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 A 회사부터의 회사의 감가상각계를 구하면요. 무엇을 썼습니까? 정액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정액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 연수를 다 이제 동일하게 배분시켜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잔존 가치가 아예 없으니까 나중에 가는 것이 0원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X다라고 하는 것을 놓아서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값이 딱 뭐다? 처음에 시작했던 가치가 X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A 회사는요, 이를 3년으로 다 나누게 되면 나중에 감가상각하게 된 3년도째, 마지막 3년도째 감가상각을 하게 된 것은 3분의 1 X다라고 하는 가격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가상각의 이중채가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중채가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삼각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죠. 이 삼각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용 연수의 1분의 곱하기 2배를 함으로써 삼각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B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01년도에 관한 값과 01년도에 있는 감가상각의
값과 그 감가상각에서 나타나는 잔존 가치가 또 02년도에 들어가는 값과 03년도에 들어가는 값이 각각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1년도에 들어가게 되는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렇죠? 전체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만큼을 구했기 때문에 3분의 2 X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그쵸? 감가상각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02년도에 감가상각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이야기한 X다라고 하는 데서 얼마만큼 빼고 3분의 2만큼 뺀 것에서, 그쵸?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3분의 내용 연수를 곱해준 것에다가 2배를 한 삼각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 3분의 2만큼을 곱해줘야만, 그쵸? 02년도에 나타나게 되는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요, 3년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구하면 되게 됩니까? 그쵸? 나중에 나온 어떤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다 털어주게 되는 개념으로서 들어가게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쵸? X의 3분의 2만큼을 빼주고 그와 함께 얼마를 빼주게 됩니까? 그쵸? 마지막에 9분의 2X만큼을 빼준 값이, 그쵸? 그 잔존 가치가 다, 그쵸?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는 9분의 1X만큼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까? 그쵸? 그 마지막에 이야기한 03년도에 이중 체감법으로 구하게 되는 감가상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B 회사의 감가상각은 9분의 1X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A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X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었죠. 그러면 C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되어지는 겁니까? 그쵸? 각각에 있어서의 연수합계법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니 이 연수합계법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연수 1 플러스 2 플러스 3에 대한 6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있는 것부터 이제 나눠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6분의 1x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값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값을 더한 값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 3분의 1x, 9분의 1x, 6분의 1x를 구하게 되면요, 값은 얼마가 나온다? 18분의 11x다 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18번에 있는 문제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도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이시가 도표, 아니면 피시본 다이어그램, 아니면 생산표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20번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있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값은요,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와 함께 뭐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까? 중간에 순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에 액이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빼줬습니까? 재고액을 빼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기초액과 기말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말상품 재고액이다라고 하는 것과 기초상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순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순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요, 순매입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가장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뺍니까? 그쵸? 각각에 있어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주겠고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주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무엇도 빼주게 됩니까? 매입 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액에 관한 것과 그리고 기말액에 관한 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넣어주게 되고요. 순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상품 매입액이다,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입 애누리과 매입 할인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서 계산을 해 두게 되면요, 순매입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매입액을 구한 값을 각각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시켜서 값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370만 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회계 등식에 대한 그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방직 시험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요, 시험 문제들이 조금 이제 까다롭게 출제되어진 경향도 있고요. 또 쉬운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 시간에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체적인 기출 문제에 대한 총평과 풀이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푼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으면 해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